수익환원법으로 가겠습니다. 내용이 수익을 환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인데, 이렇게 구한 가액을 수익가액이라 그래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이 매년 1,000만 원씩이래요. 그럼 이게 예상되는 순수익이거든요. 그 예상되는 순수익을 이렇게 환원 내지는 할인을 해요. 매년 10%. 이게 이제 환원율이라 한다면 이 부동산의 가액은 1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수익가액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이 총수익이 2천, 총비용이 1,000이라면 예상되는 순수익은 매년 1,000만 원씩이고, 그것을 환원율이 10%라면 방금처럼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환원법, 수익가액을 구하죠. 물론 예상되는 여기 있는 순수익이 높아지면 수익가액은 커질 거예요. 이게 2천만 원이면 얘가 2억 원이 될 거니까. 근데 말이죠, 환원율이 10%가 아니라 5%라면 1,000만 원 나누기 5%면 0.05가 돼요. 이렇게. 자, 아까 계산기에 열어보실래요? 그럼 1,000만 원 나누기 0.05를 해주시면 얼마요? 해보세요. 2억 원이 되어지죠. 그러면 매년 수익이 똑같을 때 환원율이 낮아지게 되면 수익가액은 커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수익가액은 예상되는 순수익이 커질수록 커지고, 환원율이 높아지면 수익가액은 작아지죠. 환원율이 작아지면 수익가액은 커지고, 그래서 수익가액은 순수익과는 비례관계지만 환원율과는 반비례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기본적으로 수익이 날려니까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라 해야 되면 수익성 부동산이라 해야죠. 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부동산이라면 수익이 없겠죠. 그러니까 수익성 부동산에만 써요. 임대용이나 기업용 부동산. 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부동산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못 구해요. 기본적인 전제는 수익성 부동산을 전제로 해요. 환원 방법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직접환원법 아니면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중에서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노란색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또 한 번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직접환원법은 단일 기간, 한 해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 이어요. 여기 보실래요? 매년 1,000만 원씩. 첫 번째 연도에 1,000만 원 나오면 그 다음 연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나온다고 치고 이렇게 나눠서 구해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직접환원법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투자론에서. 투자 3단계가 뭐였었죠? 취득, 운용, 처분. 그렇게 3단계를 거쳤죠. 취득, 운용, 처분, 이 과정을 다 따져야 돼요. 그럼 운용 단계가 5년이면 5년 동안의 수익을 따지고, 처분 단계 때 또 수익을 따져서 그걸 현재 가치에서 합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인율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복잡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안 할 거예요. 쉬운 이것만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어. 땡큐. 그러니까 이것만 할 거예요. 지난 10년간 이것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론의 파트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유일하게 8개 파트 가운데서 난도가 오히려 조금 쉬워진 파트, 엄청 급격히 쉬워진 건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쉬워진 파트는 유일하게 감정평가론 한 파트예요. 나머지는
총론 같은 경우는 거의 난도가 똑같고 나머지 파트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 난도가. 그런데 얘만큼은 오히려 난도가 살짝이나마 떨어졌어요.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하시고 하세요. 그리고 민법 5개 포기하면 되니까 괴로우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하시고. 그러나 제 말대로 하시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하자고요. 쉬운 거 위주로 하자고요. 어려운 거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 안 할 거예요. 이것만 할 거예요. 그리고 되게 간단해. 그냥 나누기 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것만 할 거예요. 뭐만 한다고요? 그렇죠. 직접 환원법만 한다고요. 매년 수익이 규칙적으로 영구히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할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이 뭐냐면 순영업소득이에요. 들어보셨죠? 순영업소득. 그렇죠. 그 순영업소득. 투자론에서 받았던 그 순영업소득이에요. 대상 물건을 통하여 일정 기간에 획득할 총수익에서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우리는 유효총소득. 제가 말하기를 소득과 수익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유효총수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효총소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운영경비거든요. 이거를 뺀 금액. 질문이요.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걸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이라 한다. 다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걸 뭐라 한다? 순영업소득이라 한다. 바로 그 순영업소득이에요. 이 순영업소득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그 다음 환원율의 산정이에요. 환원율이 뭐냐? 환원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제가 아까 무슨 법에서? 직접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뭐로 구한대요? 한 번 더요. 시장추출법으로 구해요. 시장추출법만 알면 돼요. 이 시장추출법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고요. 일단 시장추출법으로 구한대요. 그게 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여하튼 시장추출법으로 구한대요. 근데 이 환원율을 산정할 때 얘는 이렇게 구해요. 그럼 이게 뭐냐? 다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 그 순수익이 뭐라고 그랬죠? 순영업소득이라 했잖아요.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 이게 순영업소득이에요. 이 순수익을 아까 뭐로 나눴었죠? 수익가 구할 때 환원율로 나눴어요. 환원이율이라고도 부르고 환원율이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나눠서 수익가액을 구했죠. 그런데 분수는 얘하고 위치를 바꿀 때 등호가 성립하려면 위에 것과 바꾸게요, 밑에 것과 바꾸게요? 분수는 이 등호를 그대로 성립시키려면 맞바꿀 때 위에 것과 맞바꾸면 등호가 성립하게요, 밑에 것과 맞바꾸면 등호가 성립하게요? 예, 밑에 것과 맞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까먹었어. 진짜 까먹어도 너무 많이 까먹었어. 그러니까 몇 학년 때 배웠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그거 물어보지 마, 저한테. 뭐 제가 그거 강의 시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다 그런 얘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고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 언제나 맞바꿀 때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밑에 거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갈 때는 위로 가, 밑으로 가? 밑으로 가.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밑으로 가. 절대 위로 가면 안 돼. 밑으로 가. 그래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잊지 마요. 그럼 밑에 것과 바꾸는 거예요. 맞바꿔 볼게요. 그럼 여기다 환원율을 쓰면 돼. 그리고 여기는 순수익은 그대로 둬. 환원율, 이게 순영업소득이죠. 그럼 여기 수익가액이죠. 이 수익가액이 부동산 가치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 그리고 이게 순영업소득. 이 둘 맞바꾼 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해 가셨어요? 그럼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이라 써보니까 우리의 기억을 살려가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올라. 왜? 공부의 횟수가 적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잊어버렸다고. 근데 잊어버린 이유는요. 왜 잊어버리냐면 그것의 횟수가 적어서 그래. 내 그것의 기억을 장기 기억화하려면요. 반복 횟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면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화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거를 단기에 암기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단기에 그 순간은 암기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지나면 써먹지를 못해.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렇다니까. 시험장에 딱 가잖아요. 그때 안 떠올라. 그때 안 떠올라. 그리고 시험 다 끝나면 마음 편해지면서 다 떠올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떠올라야 되냐면 시험장에서 떠올라야 되거든. 그러려면 기억을 장기 기억화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이거 말이죠,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쓰면 부동산 투자론에서는 부동산 가치하고 항상 네 글자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네, 총투자액과 똑같다 그랬지. 부동산 가치는 총투자액과 같아. 그러고 보면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 다시 제가 써볼게요. 부동산 가치가 총투자액이고, 그리고 분자의 순영업소득을 써본다면 이게 승수법에서 승수와 역수인 수익률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률법에서 수익률은 세 가지가 나와. 그 셋 중에서 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그게 종합자본환원율이에요. 그게 그렇게 떠올라야 돼. 그게 떠올 때까지 우리 반복할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서둘리지 마시고, 기초 강의는 반복해서 들으시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반복해서 들으시라. 이 반복 횟수를 채우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계속 하시면 돼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종합자본환원율이라 그런다고. 이 종합자본환원율을 투자론에서는 종합자본환원율이라 그러는데 줄여 말할 때 그냥 환원율이라고. 그래서 감정평가론에서는 환원율이라는 말을 주로 써요.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이 종합자본환원율이 감정평가론에서는 환원율이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환원율 혹은 종합자본환원율 이렇게 말할 거고, 한 해 것만 따져요.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 율자 들어간 거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1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면 환원율은 10%, 그리고 일종의 얘도 수익률이다. 그래서 환원율자 들어간 건 다 수익률이야. 수익률법에서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원율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그다음 이제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5개를 알면 돼. 그런데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소개할 겁니다. 이것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익게 하려고 지금 그런 거니까. 첫 번째가 시장추출법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 아까 제가 노란색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직접환원법은 환원율을 뭐로 구한다 그랬어요? 시장추출법으로 구한다. 시장에서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가 조성법, 세 번째가 투자결합법, 네 번째는 엘우드법. 엘우드 사람 이름이에요. 다섯 번째 부채감당법. 이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5개의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장추출법.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면 제가 시조12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 뭐였죠? 그러면 시장추출법, 조는 조성법, 투는 투자결합법, 엘은 엘우드법, 부는 부채감당법. 이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용어 반복하십시오. 그럼 기초과정에서는 이게 뭔지 모르셔도 돼. 그럼 뭐만 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제목만 읽어봐. 시장추출법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에루드법,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게 법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과학의 용어도 같은 것도 그렇고 말이죠. 짐작이 안 되는 용어들 있잖아요. 짐작이 안 되는 용어가 있다고 처음 딱 들었는데, 용어를 처음 듣긴 했지만 짐작이 되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뭘 것 같은 짐작이 되는 용어. 그런 거는 느낌상 편해. 근데 이런 말들은 도대체 짐작이 안 되는 용어잖아. 그러니까 일단 친하지가 않다고. 친하지 않는 용어에 친숙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과목 가운데 그렇다니까요. 똑같은 암기 과목이라도 별로 친숙하지 않는 용어들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다고. 걔는 느낌상 어렵게 느껴져. 근데 어떤 용어를 들으면 처음 듣긴 한데 대충 그 단어를 보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용어고 짐작이 가는 용어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고. 그리고 외우기도 쉬워, 그런 것들은. 그래서 과목 간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이것이 뭔지를 접근하려고 우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먼저 알아두시고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5개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그 5개 중에서도 시험에서 제가 강약을 강조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도 쓰지 않도록 프린트 다 나갈 테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고요. 나중에 맨날 그런 것만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이 프린트만 하면 되나요? 물론이죠. 그 프린트만 하면 돼. 중요한 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조 12 이렇게 할 건데, 시는 시장 추출법. 그런데 이게 용화 약어로 해서 시조 12로 이란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외지 말고 이렇게 시장 추출법 그러시라고요. 조성법 그러시고, 투자 결합법 그러시고, 에루드법, 부채 감당법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네, 하는 일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거는 계산도 합니다. 어떤 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도 다 쉬운 것만 합니다.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것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딱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익환원법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점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논리적 이론적이다 보니까 장점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래. 잘 맞아. 정확해. 단점이 그래서 복잡해.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거 어려워하니까 쉬운 것만 골라서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쉬운 것만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내는 평가사인데 강의 나오는 우리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감정평가사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사 전문가를 뽑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만 알면 되는 거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나름 감정평가 부분은 쉽게 내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고마운 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무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좀 쉽게 내주는 건 땡큐니까 우린 그거 위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방식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것이지만 쉬운 것만 골라서 할 거예요. 그 다음 평가사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요. 단점은 비수익성 부동산에는 적용이 곤란해요. 그리고 수익의 차이가 없으면 세거 헌거 구분이 없어져요. 자, 비유로 말해볼게요. 갑하고 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봉이 갑이 을보다 높아. 그러므로 갑이 을보다 선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연봉 높은 사람이 선배라고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세거 헌거 수익가 가지고는 파악 못해요. 헌부동산이라도 수익이 많으면 높이 평가되고, 세부동산이라도 수익이 적으면 낮게 평가되는 게 수익 방식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단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잡해. 까다로워. 그러니까 그 분량도 되게 많아 원래. 그래서 우리 기본서 받으시면 이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 빼버려. 다 시험 범위인데 빼버려 제가. 그래서 왜? 시험 범위에 시험에 나온다니까, 범위라니까. 그런데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은요 다 빼버려. 과감하게 빼버려. 해도 몰라. 다 빼.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추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가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죠? 80점 안 맞아도 되죠? 그래요. 그러면 60점 넘게 맞으면 되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요 진짜 할만해. 그러니까 나는 65점 맞으면 좋겠다 하고 시험 딱 봤는데 80점 나왔다? 그런 경우가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환원법 걱정하지 마시고 그만큼만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공시하는 부동산은 3가지예요.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주택, 세 번째가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뭐라고요?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그래서 갖다 붙이면 되겠죠. 주택이면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 주택가격 공시제도, 부동산에다가 주택가격 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이면 갖다 붙이세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그럼 토지는 뭐라고 붙이면 좋겠어요? 토지가격 공시제도라고 붙였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공시지가 제도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에 사실 솔직히 비판받아 마땅해요.
우리가 좀 더 일관성도 가지고 체계화시켜서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랬으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토지면 토지 가격, 여기다 토지만 집어넣으면 돼. 토지 가격 공시에도, 주택이면 주택 가격 공시에도, 비주거형 부동산이면 비주거형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이러면 되는데 일관성도 없고 체계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어요. 솔직히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좀 미리 미래를 앞두고 계획성 있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걸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토지 나올 때 공시지가 제도라고 했어요.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표준지 공시가, 하나는 개별 공시가예요.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네. 그럼 주택은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비주거형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집합부동산이 있는데 비주거형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일관성을 따지면 얘네들도 구분할 때 표준공시가, 개별공시가라 했으면 좀 좋아? 얘를 꼭 토지자에 지자를 붙일 거라면 얘도 개별지 공시가 그러든지, 얘는 개별 공시가라 부르고 얘는 표준 공시가가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좀 일관성 있게 탁 만들었으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런 점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었네. 그래서 우리는 외우셔야 돼요. 표준지 공시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항상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예측도 할 수 있고 어떤 건 외우지 않아도 돼. 근데 아무렇게나 만들면 그 다음 골치 아픈 게 많아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표준지 공시가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표준지 공시가가 뭔지 볼게요. 전국에 있는 필지는 수천만 필지예요. 이 수천만 필지를 다 평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약 50만 필지를 선정해요. 이렇게 수천만 필지 중에서 대표성 띠는 50만 필지를 선정해요. 그래서 편정해서 이걸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하게끔 해. 이 대표성을 띠는 땅을 표준지라고 불러요. 이 표준지를 평가하는데 보세요. 여기에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치고 평가해.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치고 평가합니다. 자, 이게 평가가 되잖아요. 평가를 누가 하냐면 감정평가사가 해.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평가사들이 모이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서 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의뢰를 했으면 평가가 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중앙대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중앙만 기억하면 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의뢰하냐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결정 공시한다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든 간에 공시 기준일, 그게 가격 기준일인데 그 공시 기준일은 무조건 1월 1일입니다. 얘는 가격 기준일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 가격 기준일,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공시가 됐네. 그러면 공시가 딱 됐으면 요거 나머지 토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요건 공무원들이 구해요. 공무원들이 왜 구하냐면요. 가장 구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 부과를 위해서 요거 공무원들이 다 구해야 돼요. 그걸 개별 공시가라 그래. 근데 공무원들은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예요. 그럼 공무원들은 평소에 업무를 하다가 시즌이 되면 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 저걸 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뭘 만드냐면 간이산정표를 만들어줘요. 그 간이산정표 이름이 토지가격비준표예요. 그럼 앞으로 가격비준표란 말이 붙으면 간이산정표거든요. 그럼 토지는 갖다 붙이면 토지가격비준표. 그럼 주택이면 그렇죠. 주택가격비준표. 그럼 비주거형 부동산이면 비주거형 부동산 가격비준표.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그럼 가격비준표라고 붙은 것들은 전부 다 간이산정표인데 간이산정표는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 이렇게. 그럼 담당 공무원들은 이 간이산정표에 의거해서 개별공시가를 구해. 다 구해. 이거 구하고 나면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누가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세법에서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 그러니까 세금 부과가 목적이라 했죠?
바로 전날까지 해. 공시는 5월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5월 31일이 왜 나왔느냐? 세법에서 세금부과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바로 그 전날까지 해야 된다.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을 하시면 기억하기 쉽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건 첫 번째 기억할 건 날짜 5월 31일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다음.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표준이 공시가가 있고 개별 공시가가 있다. 얘는 세금부가 목적이다. 근데 말이죠. 요거 공무원들이 또 구하게 안 구하게? 안 구해. 전문가가 구해놨잖아. 표준지 공시가로 공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따로 구하지 않는다. 그 자체를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를 같게 본다. 그 다음 또다시 요거는 공무원들이 구해야 되죠. 아 근데 얘가 세금부가 대상이 아니래. 얘도 세금부가 대상이 아니래. 그럼 구할 필요가 없지. 가장 주된 목적이 세금부가인데 따라서 세금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는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입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입니다. 또 하나 일반적인 토지 거래할 때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 법인에서 개별적으로 토지 평가할 때 바로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개별 토지 평가할 때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구한 걸 참고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뭐다?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 구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참고하는 건 표준지 공시가만 참고합니다. 그러나 세금부가 기준이 된다. 이럴 때는 개별 공시가가 맞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주택입니다. 주택은 여기다가 주택만 갖다 붙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붙이기가 되게 쉽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저건 공법 공부하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딱 들어가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는 거 아시죠? 그럼 단독주택은 뭐가 있어요? 단다다공이 있죠. 그리고 공동주택은 또 뭐가 있어? 그렇죠. 다 연기가 있죠. 아파트. 그 다음에 다세 대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기숙사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공법을 공부하고 나면 또 개론에서 제가 또 한번 연습시켜 드립니다. 외우는 법 그런 것들도 공법에서 못 이었으면 개론에서 체킹하고 공법에서 외웠으면 우리 공법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다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와서 단독주택으로 갑니다. 자, 단독주택의 경우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합니다.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 그런데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서 전수조사합니다. 옛날에는 명칭이 한국감정원이었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 바뀌었어요. 그 다음 단독주택.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는데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약 20만 호 가까이를 선정합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합니다. 그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맡긴다?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서 평가하게끔 합니다. 평가가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공시 기준일은 언제라고 그랬죠? 공시 기준일은 무조건 1월 1일이야. 이럴 게 없어요. 공시가 됐네? 그러면 간이산정표 이름이 가격비준표란 말을 붙인다 그랬죠? 뭐겠어요? 그렇죠. 주택가격비준표를 만들지. 이런 비준표는 누가 만드냐면 항상 국토부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네. 담당 공무원들은 가격비준표에 의거해서 뭐를 구한다고요? 나머지 개별주택 가격을 구한다고. 왜 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세금 목적이에요. 그러면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데 세법에서 세금부과 기준일이 며칠이죠? 6월 1일. 그럼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가 아까 개별 공시가 있었죠. 근데 이것까지도 전부 다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그러면 공무원들 쓰러집니다. 평소에 이 업무하다가 시즌 되면 하는데 전부 다 5월 31일까지 하면 업무 너무 가중됩니다.
그리고 열람하는 국민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토지는 5월 31일까지로 유지하고 나중에 나왔던 것들은 죄다 한 달 앞서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법에서 세금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6월 1일 이후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앞서게 해야 되는데 토지가 5월 31일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죄다 한 달 앞서게 했다고. 그러면 5월보다 한 달 앞서면 몇 월이야? 4월은 큰 달이야 작은 달이야? 작은 달이니까 4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어? 5월 31일 아니면 4월 30날밖에 없다고. 날짜는. 그래서 나머지는 죄다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 그 다음에 공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에 맡기냐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데 전수조사합니다. 다 해. 아파트 같은 건. 그래서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공시가 끝나면 결정 공시할 때는 언제까지 한다고? 4월 30날까지 합니다.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아파트 같은 건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따로 감정평가 안 해도 돼. 이미 다 평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땅은 우리 집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땅은 누가 한 거라고? 공무원들이 한 거라니까. 개별공시가가. 세금은 그거에 맞춰서 부과돼. 근데 그 땅 담보로 은행한테 돈 빌릴 때 은행이 안 믿어. 그 땅값을. 그러니까 감정평가 또 해야 돼.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땅은 다시 와서. 그래서 여러분 공동주택의 경우는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전수조사한다. 공시 기준일 1월 1일이고 공시는 4월 30날까지다. 외우는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별로 강조, 사실 기초 강의는 의도적으로 제가 외우는 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머릿속에 남는 건 외워야 머릿속에 남아서 공부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 착각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 용량이 무한하다면 많이 외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한 여러분이 개론만 합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머지 민법이 잘 나오든지 말든지 공법이 잘 나오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걔네들도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1차나 2차 개론과 민법은 사실 한 과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동차 공부하니까 2차도 마찬가지요. 다 두루 잘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팀워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론에서 제가 강력을 중요하는데 외우는 것도 간단해. 그냥 이렇게 돼. 개별 빼고 다 국장이야. 개별만 시군구장이고 개별 빼고 다 국장. 국장. 그리고 개별은 시군구장. 개별 빼고 다 국장. 공시주체 개별 빼고 다 국장. 누구한테 이 신청해야 될까? 개별 빼고 다 국장. 이 신청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아니 적지 말라고. 그냥 계속 개별 빼고 다 국장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 그럼 또 봐봐요.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산정할 때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과세, 세금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얘네들은 세금. 말뜻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과 집합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합건물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집합건물이 있고 일반 건물이 있거든. 그러듯이 비주거용 부동산도 집합부동산이 있고 일반 부동산이 있어요. 구분소유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부동산과 그걸 뺀 나머지 일반 부동산이 있다고. 근데 일반 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는데 집합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얘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맡긴다고요. 그러면 일반 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는데 일반 부동산 중에서 표준 부동산을 선정해 국토부에서.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냐면 감정평가 법인이나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평가가 됐겠네요. 그러면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장이 결정 공시하는데 기준일이 언제라고? 1월 1일이라고. 그럼 국토부에서는 간이산정표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간이산정표는 끝에 붙는 말이 가격비준표란 말이 붙는다 그랬죠. 그럼 갖다 붙이세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만들겠지.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려보내네. 그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에 의거해서 누가 개별 부동산 가격을 구한다고요? 공무원들이 구해. 그럼 공무원들이 구하고 나면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고. 근데 공시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4월 30날이라니까요.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해.
근데 집합부동산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말하냐면 한국부동산원이나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해요. 그래서 이게 평가가 되고 나면 국장이 결정 공시하는데 기준일은 언제랬죠? 1월 1일, 기준일은 1월 1일. 그리고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4월 30일. 이럴 때는 뭐 빼고 다 국장? 개별 빼고 다 국장. 개별은 시군구장. 이렇게 외란 말이에요. 개별 빼고 다 국장. 나머지 시군구장. 개별만 시군구장이라고. 그 다음 또 넘어가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효력이에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돼요. 표준은 언제나 개별 구할 때 기준이 돼요. 지금 같은 원리를 3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토지, 주택, 비주거용. 그런데도 그런 틀을 발견 못 하시는 분은 맨날 적기만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 틀을 반복하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 보다 보면 들어와요, 그게. 또 봐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은 개별 부동산이나 집합 부동산은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국가나 지자체 등에서 과세, 세금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세금 부과. 그러면 이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될까? 언제나 이 신청은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이 신청하냐면 언제나 이 신청 대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외우지 마란 말이지. 어떻게 외우라? 개별 빼고 다 국장. 개별만 시군구장. 나머지는 다 국장한테 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청을 했네? 오, 표준지 공시가 이 신청을 했는데 서면으로 30일 이내에 이 신청했는데 타당해. 그러면 국장은 그거 다시 공시해야 돼. 시군구장에 이 신청했네? 오, 근데 개별 공시가 이 신청한 내용이 타당해? 그럼 다시 공시해야 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외울 때 뭐라고? 그럼 개별은 시군구장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적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정리를 하면서 리마인드 해보자고요. 하나씩.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암기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반복을 해보세요. 자, 갑니다. 감정평가 기초 이런 부분에서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치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걸 말한다. 맞죠? 조건평가입니다. 두 번째, 일괄평가란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괄평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복합부동산이랬죠. 세 번째,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랬죠. 복합 건물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네 번째,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가 원칙이죠.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내용 기억하시고, 부동산 가격 이론이라고 나와도 가치를 말한다 그랬죠. 1. 가격, 여기에 가치, 이럴 때는 이게 프라이스입니다. 그럼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격, 이럴 때는 얘가 밸류, 얘가 프라이스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부동산의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세 번째, 효용을 유용성이라 그러는데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의도적으로 감정평가 좀 이렇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파트거든요. 너무 우리가 잘 안 봤던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좀 중요한 것들에다가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봤어요. 다른 파트하고 구분이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네 번째,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부족한 상태. 이게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
다섯 번째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불 능력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게 유효 수요. 6번에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 세 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다 중요합니다. 인근 지역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셋 다. 7번의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인 반면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입니다. 8번에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하고 가격 수준을 파악을 위해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상 부동산의 최유용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건 개별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최유용, 구체적인 가격입니다. 여긴 없지만 9번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중에서 뭐가 먼저죠? 그래서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합니다. 10번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성성서천학, 성장이 먼저고 성숙이 나중입니다.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전이기, 악화기, 성성서천학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 상승률은 성장기에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제일 많이 계제가 됩니다만 가격 수준은 성숙기 때 최고입니다. 그래서 성숙기 때 가격 수준이 최고예요.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로 거주합니다. 11의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이런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못 읽으셔갖고 균형 원칙은 내부라며요. 그런다고. 근데 맞아요. 근데 외부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내용 읽어보면 이 뜻이잖아. 그래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 대조적 의미로. 맞아요?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기출로 다 구성해봤어요. 12.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13회 적합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외부 환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외부 환경과 똑같은 말. 주위 환경, 인근 환경, 외부 환경. 다시 한번요. 주위 환경, 인근 환경, 외부 환경. 같은 말입니다. 14.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외부 환경, 인근 환경, 주위 환경 나오면 볼 것 없이 적합의 원칙이에요. 감정평가 3방식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가격을 시산가액이라고 하며, 여기서 가격은 프라이스계 밸류계, 아무런 말 없이 10중 8구는 밸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가치야. 그래서 시산가액, 밸류라고 그랬죠? 이라하며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산가액 조정이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제조도론가에 감가 수정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게 원가법. 세 번째 복제 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를 말하고 대치 원가는 효용 측면의 원가를 말합니다. 4번의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 개념이고 취득원가 이게 장부가격, 취득원가 개념. 근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제조도론가, 제조도론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 감가수정. 원래 감가수정이란 말은 감가상각이란 용어로부터 따온 거예요. 근데 영어로 똑같아. 상각과 수정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회계의 감가상각, 평가의 감가상각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헷갈리니까 우리 법규에서는 평가의 감가상각을 그냥 감가수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수정 구분 잘 하시고. 5번에 감가수정의 방법에는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에서 정해법과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는데 정해법은 연감 감가액이 일정해. 100원, 100원, 100원. 그런데 정률법은 상각률은 일정하지만 상각액이 500원, 250원, 120원씩으로 연감 감가액이 점차 줄기 때문에 점차 주는 걸 체감이라 그래요. 체감하게 됩니다. 6번의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해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와 비교하니까.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고정, 시점 수정, 그 다음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뭐라고 말한다면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 그래요.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7번째 시점 수정은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사례 가액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한 작업, 이것을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8번에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비교표준지 선정한 다음에 사정보정 이미 끝난 토지니까 안 합니다. 사정보정. 시지기만 합니다.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합니다. 사정보정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하십시오. 제곱미터당으로 공시하니까 면적 비교도 하지 않는다는 것 유념하십시오. 9번째 수익완환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10번의 수익환원법에서 직접환원법이나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중에서 우리는 직접환원법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직접환원법은 단일 기간 한 해만 따집니다.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1회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시장 추출법, 요게 시장 비교 방식, 두 번째가 조성법, 요게 요소 구성법, 투자 결합법, L우드법, 요거를 저당지분 방식이라 그러고 부채 감당법,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줄여서 시조12라고 해도 여러분이 뭘 말하는지 감 잡을 수 있도록 용어를 반복해서 읽으시라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전자문서 포함합니다. 서면은 누구에게, 개별 빼고 다국장인가 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 이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장은 해당 공시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됩니다.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뭘 만들어 보낸다고 그랬어요? 토지가격 비준표, 이걸 만들면 이걸 활용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격 비준표가 활용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에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이미 평가가 된 거니까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번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6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산정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랬죠? 매년 4월 30날까지, 매년 4월 30날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산정 공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초과정이고요. 다음 과정은 기본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에서 말씀드리는 게, 기초과정은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추추들을 놓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본격적인 이론 과정, 본격적인 시험 공부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시험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차만 공부하더라도 기초 과정만큼은 전 과정을 다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배경 지식이 쌓여서 이해도가 높아져. 어떤 게 이해도가 잘 안 되는 까닭을 단지 난 머리가 나쁜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걸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산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과정은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초과정에 관한 부분은 제가 오전반 기준으로 최소 5번 정도는 반복하라고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어느 몇 분이나 제 말대로 기초과정을 5번 정도로 반복하셨는지, 정규과정 1번 이외에 인강으로 4번 정도를 더 반복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경우를 잘 따라가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셔야 1월 달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소홀히 여시고 들으시면 연말 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시면 나중에 5월쯤 가서 후회하십니다. 5월은 진짜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기를 우리 마지막 한 주간 자율학습 기간을 일부러 가집니다. 이 자율학습 기간의 경우를 연말연시 재밌게 그냥 보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기본 과정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그동안 못했으니까 한 주간 동안 진하게 1차와 2차를 다 한 번쯤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1차 선생님이니까 1차 과목이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택이야. 선택과 집중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딱 7일입니다. 그러면 그 한 주간 동안 개론 4시간, 민법 4시간씩 딱 한 번씩 강좌를 들으면 1차 과목을 딱 한 번 들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루에 8강 강의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매 오전에 개론 4시간, 오후에 민법 4시간. 뭐 나는 민법이 더 좋아. 그럼 민법을 먼저 하든지. 그래서 4강씩 7일 동안 딱 들으면 정확하게 기초 과정을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기본 과정을 맞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기본 과정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서 이제 할 게 많습니다. 제가 외우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자료도 나갈 겁니다. 이론에 관한 정리한 것도 자료도 나갈 겁니다. 그 과정을 차근차근 잘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 과정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